아침에 일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햇살은 맑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은 따뜻했다. 전날 넘어진 것 때문에 무릎과 머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이상할 정도로 몸이 가뿐했다. 솔직히 말하면 살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문제는 내가 2층에 있던 내 방에서 내려와 부엌에 들어갔을 때였다. 아들, 일어났니? 순간 나는 간신히 비명을 억누를 수 있었다. 나를 반기며 국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는 엄마의 얼굴에 눈이 없었다. 무슨 공포영화처럼 눈알이 없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없었던 양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깨끗하고 맨들맨들한 피부로 덮여 있었다. 영화 같은 곳에서 한 번쯤 보았던 특수분장 같았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함이 몸을 울렸다. 거기 서서 뭐해? 얼른 앉아서 밥 먹어. 그러다 학교 늦는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빠도 똑같았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 눈이 없이 깨끗한 얼굴. 나는 치밀어 오르는 토악질을 간신히 참으며 재빨리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아침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의 결과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확인한 것은 거울 속의 내 얼굴. 하지만 아빠 엄마와는 다르게 내 얼굴은 멀쩡했다. 조금 작은 듯 싶은 눈도, 색소가 옅어 빛바랜 갈색의 눈동자도 몇 번이나 더듬어 보며 확인을 했지만 내 눈은 정상적으로 달려 있었다. 공포심이 아랫배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이 일을 고백하는 대신 필사적으로 눈을 내리깔며 집을 나섰다. 수능까지 고작 2달이 남아 있었다. 고2가 되어서야 공부를 시작한 나는 그제서야 간신히 교과목 범위 암기를 마치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던 때였다. 행여나 이 이상 상태를 보고했다가 병원에 끌려가 버리면 2년의 공부가 모조리 무산될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걱정이었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공포는 끝이 없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길은 학교 학생들과 출근하는 어른들, 하다못해 길거리를 떠도는 길고양이까지도 모조리 눈이 지워져 있었으니까. 외눈박인 마을에서는 2눈 달린 사람이 장애인이라던가, 나는 혹시 내 이변을 알아챈 누군가가 왜 너한테 눈이 달렸냐며 달려들 것만 같은 기괴한 두려움이 휩싸여 땅에 눈을 쳐박고 걸었다. 에이, 수! 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배가 좀 아파서. 친구들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몸이 떨려온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악하게 본뜬 마네킹이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말하는 입술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손과 뺨이 미치도록 소름 끼쳤다. 차라리 생긴 것처럼 말도 기괴하게 한다면 오히려 덜 소름 끼칠 것 같았다. 그 부조리한 엇박자가 참을 수 없이 두려운 기분. 간신히 1교시를 마쳤을 때쯤 더 이상 공부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교복 셔츠가 다 젖도록 심한 식은땀이 몸을 짜내듯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수연아, 괜찮아? 그리고 그때 구원이 찾아왔다. 내게 말을 걸어온 것은 놀랍게도 양쪽 눈이 다 달린 평범한 모습의 동급생이었다. 물론 사람은 양쪽 눈이 다 달린 쪽이 보통이지만 주변을 맴돌고 있는 마네킹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거의 후광을 뿜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너 누구야? 누구긴. 너랑 같은 반 16번 김재현인데 아까보다 땀을 엄청 흘리길래 걱정돼서 와봤어. 김재현? 누구더라?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의문이었다.
입고 있는 교복도 자연스러운 태도도 어느 모로 보나 우리 반 학생이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유달리 입에서 꺼끌거렸다. 이래봬도 성격은 좋은 편이라 딱히 아무와도 거리낌 없이 잘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얼른 익숙해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더구나 오전 내도록 눈가가 맨질맨질한 마네킹만 보아왔던 탓인지 그는 유달리 잘생긴 얼굴이 눈에 띄었다. 저런 아이라면 내가 모를 수가 있나? 괜찮아? 너 안색이 많이 어두운데? 그게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양호실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려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을 활보하는 마네킹들을 보기만 해도 멀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억지로 버티기라도 했다가는 이 교시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데 내가 재현이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순간 주변이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복도 너머는 여전히 시끌시끌했지만 교실 안이 소름 끼치게 조용해진다. 주변을 둘러보자 아무렇게나 사방을 뛰어다니거나 책상에 앉아있던 마네킹들이 모조리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얼른! 재현이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나는 가능한 한 모나지 않은 동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가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걱비걱 마네킹들이 고개를 돌린다. 문을 나서자 교실 안의 정적이 순식간에 기나긴 복도에 들어찼다. 신나게 실내화를 걷어차던 애들도 아침이라도 굶은 양 빵과 주스를 삼키던 애들도 모조리 입을 딱 다문 채 나와 재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나는 그들이 차라리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던 생각을 심하게 후회했다. 정말로 그들이 마네킹처럼 굴기 시작하자 피부를 대패로 긁는 것처럼 소름이 솟구쳐 온다. 그나마 간신히 도착한 양호실은 좀 경우가 나았다. 양호 선생님 혹은 그의 모양을 한 눈없는 마네킹은 같은 반 애들처럼 딱딱하게 굳어 내 쪽을 바라보는 대신 자연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재현이 왔구나. 뭐 때문에 왔니? 아니요. 아픈 건 재현이가 아니고 저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재현이가 절 좀 부축해줬어요. 그랬니? 일단 저기 가서 좀 누워있어. 양호 선생님은 무언가 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선선히 내게 침대를 권했다. 평소라면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나건 창자가 비틀리듯 배가 아프건 어지간하면 수업을 째게 해주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내 얼굴이 어지간히도 끔찍했던 모양이었다. 사방이 커튼에 둘러싸인 침대에 눕자 그나마 온몸을 짓누르던 공포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수십 구의 마네킹이 살아 움직이던 교실보다는 훨씬 있을 만한 곳이었다. 좀 괜찮아? 아침부터 땀 엄청 흘리더라. 진짜 고마워. 내가 오늘 좀 이상하네. 그래? 뭔가 이상한 게 보이거나 그래? 자연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재현이의 입에서 말이 뚝 떨어졌다. 나는 얼굴에 올린 오른팔로 표정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눈을 굴렸다. 그가 하는 말이 묘하게 내 상태를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를 알고 하는 소리일까?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아침에 했던 기묘한 망상이었다. 나에게 눈이 달린 것을 깨달은 마네킹들이 일제히 내 눈을 후벼파러 달려오는 상상. 혹시 내가 재현이의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재현이도 나도 잠시 말이 없어졌다. 싸구려 가습기가 돌아가는 낮은 구동음이 시끄럽게 귀를 울렸다. 망설이던 내가 입을 열려던 순간
수연아, 너 몸 많이 안 좋니? 조퇴하고 병원 갈래? 양호 선생님이 닫힌 커튼을 열며 나에게 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양호 선생님께 뭐라 말하기도 전에 재현이가 먼저 입을 뗐다.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배가 좀 아픈가 봐요. 좀 쉬면 나을 거예요. 그는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밀어냈고 뭔가 말하려는 듯 망설이던 선생님은 내가 괜찮다고 중얼거리자 포기하고 양호실을 나갔다. 또다시 기묘한 침묵이 침대 2대뿐인 양호실을 가득 채웠다. 이상한 거라면 어떤 거? 뭐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걸어 다니는 모습이 기괴하다던가. 사실은 내가 지금 그렇거든. 손에 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한 나와는 달리 재현이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재현이에게는 지금 사람들이 물구나무를 선 채로 걸어다니는 걸로 보인단다. 거꾸로 서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팔을 덜덜 떨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게 보통인 것처럼 말이다. 사실 몸 안 좋아 보인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물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 눈에는 네가 유일하게 똑바로 서서 걷는 사람이거든. 너도야? 너도 그래? 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솔직히 말해 이 기분 나쁜 상황이 내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자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기뻤다. 마치 상식에서 떨어져 나간 듯 외롭고 두려웠던 마음이 삽시간에 누그러졌다. 서로 보이는 것은 달랐지만 적어도 재현이나 나나 기괴한 세상 속에서 서로만이 유일하게 정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한번 말문이 터지자 나는 거의 매달리듯 재현이를 붙잡고 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랬다는 점,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점 등등 말이다. 나 진짜 나만 이상한 세상에 떨어진 줄 알고 너무 놀랬어. 나도 그래. 나는 너보단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정상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그러게. 근데 내가 왜 여태 너 같은 애를 몰랐지? 고3이라 고모만 파서 그랬나? 하여튼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야. 그러게. 앞으로도 친구하면 좋겠다. 계속. 서로 신변 잡기를 나누는 끝에 한창 내가 어제 축구하다가 넘어진 것이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쯤 다시금 양호실의 문이 열렸다. 수연아, 아직 있니? 네. 너 지금 조퇴해서 담임 선생님한테는 내가 얘기해뒀으니까 나가서 빨리 병원 가봐. 어서. 순간 나는 미묘한 기분에 인상을 찌푸렸다. 아까 들어올 때 양호실 이용 기록에 이름과 반을 적어뒀으니 선생님도 내가 3학년인 것은 아실 것이다. 아마 어느 학교에서나 그렇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부 외에 무언가를 하려면 넘어야 할 벽이 몇 개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양호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나에게 조퇴를 권하다니.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마치 내가 피라도 토하는 꼴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고 기괴한 기분이 몸을 엄습해왔다. 그런데 그때 재현이가 침대 옆에 보조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곧장 양호 선생님의 양팔을 붙들었다. 수연아, 도망가! 어서!
양호 선생님은 당황한 듯이 몸을 비틀었지만 재은이의 힘이 보기보다 센 것인지 얼른 그의 구속을 풀지 못했다. 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뛰쳐나갔다. 양호실의 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히고 실내화 차림인 채 교정을 나섰다. 쉬는 시간이 끝나서 아무도 없는 운동장이 불타는 것처럼 빛이 났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어디로? 아침부터 머리를 울리던 두통이 이제는 종을 두드리듯 끝없이 이마를 조여온다. 마치 미간 사이로 내 살가죽과 뼈가 온통 빨려 들어가 버리고 나라는 사람이 허공에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 뜨거운 코피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참을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아 버렸다. 학교의 벽면에 달린 창문 쪽에 서로 다른 얼굴들 수백 개가 내 쪽으로 고개를 향하고 있었다. 하나같이 포토샵으로 지워버린 듯이 맨들맨들한 눈가를 한 채 마치 어떤 설치 미술품의 한 면처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 순간 머리의 한가운데 혈관이 툭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두개골을 열어 직접 냉수를 붓는 것 같은 시원한 감각과 함께 나는 정신을 잃었다. 수연아, 수연아, 너 괜찮아? 어? 다음에 눈을 떴을 땐 새하얀 천장이 보이는 병원 침대 위였다. 곁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옆에서 고개를 내민 엄마는 코와 입에 더불어 양눈까지 멀쩡히 달린 채였다. 나는 거의 100년 만에 엄마의 눈을 본 듯한 기분에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내가 그날 오전 내내 앓던 두통과 기괴한 환시는 뇌의 문제였다고 한다. 그 전날 축구를 하다가 머리를 골대에 부딪혔는데 그때 생긴 가벼운 뇌진탕에 더불어 작은 혈전이 생겨 머릿속의 혈관을 틀어막았다던가. 솔직히 말해 곧장 뛰쳐나온 담임 선생님이 날 바로 병원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정말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말처럼 1분만 더 늦었더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작게는 가벼운 사지마비 증상이나 심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천치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간신히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을 때까진 한 달쯤이 걸렸다. 사실 고3이라는 특수 환경만 아니라면 한 달은 병원에서 요양해야 했지만 조치가 빨라서 후유증도 수술 경과도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날 아침 내가 했던 망상과는 달리 공부한 내용은 그리 흐려지지 않았다. 재활 운동이랍시고 병원에서도 교과서를 좀 뒤적였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야, 수! 너 괜찮냐? 그날 아침에 오지간히 이상하긴 했는데 뇌진탕 같은 거라며? 이제 괜찮아. 다시 두 눈을 달고 나타난 친구가 가장 먼저 말을 붙였다. 그 사소한 사실이 교실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배를 짓누르던 공포감을 풀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걱정 어린 눈으로 나에게 속삭였다. 야, 그날 네가 재현이랑 대화하고 같이 교실에서 나갈 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나는 그의 말에 쓰게 웃어 보이고는 싸늘하게 뒤를 노려보았다. 우리 교실에서 유일하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 가능한 한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던 내가 잘 모르던 동급생. 재현이가 청소연구함 앞에 자리에서 멍하니 나와 눈을 맞추었다. 여전히 목소리를 낮춘 친구가 뒤에서 조심스레 속삭였다. 혹시 말이야, 너 그때 무슨 초능력이라도 생겼던 거 아니야? 어떻게 쟤랑 말이 통했냐? 김재현, 우리 반의 유일한 특수반 학생. 어려서 겪었던 열병 때문에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 원래라면 특수학교에 가야 했겠지만 애엄마의 욕심 때문에 보통 학교로 보내진 동급생. 아마 그날의 나는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초능력이 생겼다기보다 뇌의 채널 같은 것이 바뀌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라디오의 주파수 혹은 TV 채널을 돌린 듯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진 대신에 저 녀석과 가까워졌던 거겠지. 그래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기괴하게 비틀린 와중에 서로만이 유일하게 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내가 재현이와 교실을 나설 때 그에게 부축을 받으며 복도를 지나는 동안에 조용했던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언제나 색칠 공부 따위를 하던 재현이와 의사소통이 통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기이해 보였을 것이다. 양호 선생님이 나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부축을 받아 양호실에 온 것도 모자라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오죽이나 염려가 되셨을까. 나는 그날 양호 선생님을 붙들며 내게 도망치라 말하던 재현이를 떠올렸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다. 내가 조금만 더 정신을 붙들고 도망을 쳤더라면, 의사가 했던 말처럼 1분만 더 늦게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스산하고 음울한 소름이 팔과 목덜미에 쭉 돋아났다. 내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게 도망치라고 소리 지르던 재현이의 얼굴은 분명히 웃고 있었다. 앞으로도 친구하면 좋겠다. 계속.